사실 이 자산이 5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지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의 반대 논리를 펴기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특징 때문에 이 자산은 사실 어디까지 가도 이상할 일이 없는, 실제 이제 제 투자 비중의 70% 이상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적어도 이 자산은 10% 이상 정도는 넣는 게 좋다, 적어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이장우입니다.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좀 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사태들의 하나의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은행 위기, 이렇게 두 가지 큰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 위기는 좀 금융 시스템의 위기인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보면 은행 위기들이 있을 때, 어떤 금융 시스템의 위기들이 있을 때는 그런 위기가 있으면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 자산이고요. 이게 조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그런 이제 2009년 양적 완화나 이런 금융 시스템 위기로부터 태어났다 보니까 그 뒤에 뭐 키프로스 이제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상승하는 것들이 지금 또 최근에 뭐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미국의 은행들의 위기가 있을 때 바로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보면 은행 위기들이 있을 때는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좀 단기적으로 있고, 지정학적인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게 뭐 최근까지 패턴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스라엘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전 세계에서 아마도 24시간 365일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위기들이 터졌을 때 이 자산을 오히려 이제 현금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중기적으로는 또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또 되면, 지정학주의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금 빠졌지만 결국 중기적으로는 오르더라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각인이 되면, 또 어느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있을 때 바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최근까지는 은행위가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지정학주의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이번 최근에 이제 또 사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잘 버티는 것 같다. 잘 버티고 지금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이런 느낌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좀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강세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역사적인 데이터에서 어떤 비중, 이걸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과거 11번의 10월 중에서 9번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2번 빼고 다 상승을 한 거죠. 그게 평균적으로 이제 상승률을 보면 이 10월 한 달만 20%가 넘는 상승률이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10월이 굉장히 강세장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10월 강세장에 대한 제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굳이 10월이 아니더라도 이 4분기 전체로 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강세장이긴 했어요. 4분기에 기본적으로 좀 경기 부양 정책이나 뭐 과거 대선도 좀 포함된 해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이런 좀 시기였고요. 그러면은 10월 달에 가격이 빠졌던 두 번의 해가 있는데 2014년도랑 2018년도이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 한 해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군들도 가격이 동시에 많이 하락했던 해고요. 2014년도는 그러면 어떤 해길래 10월에 빠졌냐? 2014년도는 아마 매크로한 이런 금융 영향보다도,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되게 잘 안 알려진 자산이었고, 이 비트코인 내에서의 이슈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는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의 전 세계 한 70% 정도의 거래 비중을 가진 엄청난 거래소가 있었는데, 이 거래소 해킹을 당했어요. 2014년도 초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시장이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어떨까? 금리가 계속 인상을 하는 환경이냐? 오히려 반대죠.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 그러니까 2018년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거래소 위기가 한두 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2022년도는 FTX라는 거래소가 있어서 많이 하락은 했었는데요. 뭐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올해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10월 달이 과거처럼 좀 상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단 9월 달이 역대 9월 달 중에서는 가장 큰 수익률이 났어요, 이미. 이런 효과 때문에 먼저 9월 달에 반응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10월 한 달만을 가지고 이걸 오르냐 내리냐를 자꾸 고민하고 베팅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4분기라고 하는 요 전체 3개월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를 기간 좀 펼쳐놓고 이게 좀 상승의 흐름이냐 하락의 흐름이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투자에 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반감기가 이제 과거와 좀 달랐던 거는 올해는 ETF 승인이란 게 연초에 딱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3번의 반감기 때 가격이 올랐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해는 반감기가 되기 전에 이 어느 해보다도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올해는 3월 달 반감기가 되기 전에 이미 전 고점을 넘어버리는, 이미 가격이 굉장히 선반영돼서 올랐던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감기는 과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것들이 이후에 전망이 계속 나온 거죠.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과거와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선 뭐가 있냐면 좀 환경은 좀 달라졌지만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반감기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격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부터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반감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감기란 게 뭔가요?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체인에서 채굴자들한테 주어진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결국 그 절반은 줄어드는 게 시장에 공급되는 수량의 절반은 줄어든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수익이 엄청 악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채굴자들한테 엄청난 고난의 시기이긴 한 거죠. 매번 반감기 때마다 그 채굴자들의 고난의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됐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채굴자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지표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반 줄어들었으니까 다 힘들겠지. 근데 그걸 지표로 보면 우리 온체인 데이터 중에 퓨얼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퓨얼 멀티플 지표가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채굴자들이 벌어들었던 수익 있잖아요. 요것과 오늘 수익이 똑같으면 1이에요. 이게 퓨얼 멀티플 2라는 얘기는 지난 1년간에 벌어들였던 수익보다 오늘이 딱 2배 벌고 있으면 2예요. 그럼 0.5는 절반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시점에 채굴자 퓨얼 멀티플이라는 지표를 보면 0.75 정도 돼요. 그 얘기는 지난 1년 동안에 벌어들었던 그 평균 수익보다 지금 한 20% 이상 못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채굴자들의 고난의 시기가 끝날 즈음에 비트코인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반감기가 이끌어냈던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서 이 채굴자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똑같이 채굴자들의 어떤 고난의 시기, 그 시기가 거의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것, 이런 것도 현재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외부 매크로 환경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M2, 글로벌 유동성도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 4분기 6개월 지난 시점이니까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좀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비트코인 언제 사냐, 언제 투자를 하냐, 요건데요. 저는 첫 번째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기적인 가격 전망은 안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틀린다라는 저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치 이제 투자 시장의 가격은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명절 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차가 막히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이 갓길을 안내를 해주거든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안내 준 대로 가면 길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 있는 모두한테 똑같이 갓길로 가라고 신호가 오면 다 갓길로 가버리면 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원래는 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논리적인 현상들, 좀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영향을 받아서 그걸 해버리면
그게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인 가격 전망은 되게 틀릴 확률도 높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기적인 가격 전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이 자산이 우상향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졌다. 그렇다면 이거를 분할로 해서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 하죠. 분할로 정액으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 평균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가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단기적으로 시장을 전망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는 전망해요. 중기적으로. 그래서 중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는 시장이 과열이 됐냐 아니면 과매도, 그러니까 기회죠. 기회가 된 요 이제 시장이 과열 지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온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과열됐을 때 조심하고 굉장히 이제 그 과매도가 됐을 때 기회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체인 데이터를 봐서 중기적인 위치를 봐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뭐 MVRB 같은 지표를 봐서,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MVRB 같은 지표를 봐서 이게 과열이 됐구나. 그러면은 적립식 구매를 할 때도 이제 구매 금액을 줄이죠. 이렇게 덜 산다거나. 그리고 기회 구간이 있어요. 그 기회 구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도 뭐 FTX 사태나 뭐 루나가 터졌을 때나 뭐 2018년도에 계속 바닥을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 와 지금 진짜 기회 구간입니다. 이러고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매 금액을 계속 늘려주는 거죠. 더 이런 형태로 저는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체인 데이터도 결국은 차트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며 차트를 보는 거긴 한데, 온체인 데이터는 실제로 이 자산의 움직임들을 그 데이터로 먼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제 이 자산이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가 이 자산을 매도했다. 또는 이 자산을 투자한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과열과 과열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기 되게 좋은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기적인 지표를 보다 보니까 일반 차트를 뭐 그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1선, 201선 보고 뭐 오르면 뭐 넘어가면은 추가 매수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투자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기적인 위치에서 시장과 과열과 과열 아닌 부분을 집어내고 이제 투자 금액을 좀 조절을 하는 이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세장의 중간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요. 완전히 시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들어서 약세장에서 정말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 하락장의 끝이 아니라 이미 강세장인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강세장인 중간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가깝다고 봐요. 지금의 시기가. 그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맞습니다. 강세장이 중간이니까. 그거를 본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는 과열 지표만으로는 좀 보기 좀 힘들었고요. 채굴자 지표들을 좀 봤고, 채굴자 지표는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채굴자들이 고난의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내재적인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나면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그 예를 들어서 중소 채굴자들은 다 이제 문을 닫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가진 채굴 기업들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재편이 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3월 달에 1억 정도 갔다가 지금 한 뭐 7천 정도 빠졌다가 8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고, 요 시기가 지금 6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세장의 중간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크로 금융 환경 자체가, 이게 만약에 채굴자도 되게 힘든 시기였고 그랬는데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기조가 있어. 예를 들어 2021년도 11월 달처럼요.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뭐 다른 모든 특징들이 있지만 결국 유동성의 함수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확 줄어든다라는 시그널만 있어도 비트코인은 확 이게 가격이 움직여요.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방향 자체가 이제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어서 부양을 하는 이런 좀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이제 강세장의 중간으로 좀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처럼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뭐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미 오랜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구루들이 많이 얘기하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인데, 성공하는 투자를 하려면 좋은 자산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앙드레 코스탈란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 기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80년 증권 이 생활을 해봤지만 증권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은행이나 브로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 투자자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횟수를 늘리게 하는 거죠. 늘리게 하면 이 하우스만 가장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승리한 투자를 하려면 일단 좋은 자산을 골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일단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전제를 좀 깔아볼게요. 요거 일단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이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할 때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다. 적립식 투자를 해야지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 논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 투자하려는 생각으로 올해 3월 같을 때 진짜 거래량 많았거든요. 저희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신규 가입자도 많았고, 보통 그때 투자를 시작해요. 일반인들은 보통은 그때 실제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를 틀면 가격이 1월부터 3월까지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올랐던 이유를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 정보를 많이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뭐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와,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전망들은 그때는 이제 2억, 3억, 5억씩만 나오는 거죠. 지금 놓치면 완전히 놓치겠다 해서 그때 많이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때 투자를 시작한 금액이 본인이 투자를 할 금액의 100% 또는 70% 또는 50% 상당수 금액이었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한 3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적립식 투자로 내가 이걸 한 2년 정도 분할로 산다 생각을 하고 분할로 사는 이제 구매를 택했으면, 샀는데 다음날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다음날 떨어진 가격만큼 이제 구매 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같은 금액을 구매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구매 수량이 더 늘어나니까 사실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 구매했던 게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났으니 그래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이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국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이 자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립 투자를 시작할 때는 확신이 좀 덜 해도 돼요. 공부를 하다가 이거 비트코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딱 그만두면 돼요. 그래도 일부 금액만 투자가 됐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신이 더 생기면은 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적인 조언인 거죠. 진짜 저점에 사서 한 번에 사서 나중에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적금처럼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적립 투자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하고 다른 투자 방법들을 좀 응용해서 같이 붙이면 되게 좀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는 두 개 다 특징이 있어요. ETF는 증권사에서 구매를 하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좀 관리도 받고, 아무래도 증권사나 이런 전통금융권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건전할 거예요. 조금 더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구매했는데 거래소가 망하면 내 자산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데, ETF는 그런 면에 좀 더 안정적인 게 있죠. 그래서 아주 내가 큰 금액을 한다면, 진짜 내가 자산가고 큰 금액을 한다면 오히려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서 할 땐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이 거래소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오히려 ETF를 선호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은 오히려 ETF를 선호할 수 있어요. 미국의 케이스도 보면 실제로 그게 많았거든요. 거래소로 했는데 진짜 안전하려면 거래소에서 사서 이거를
개인 지갑으로까지 옮겨 놓으면 어떻게 보면 ETF보다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개인 지갑도 사야 되죠. 전송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귀찮은 일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뭐 요 특징에 맞는 이제 본인의 패턴에 따라서 하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최근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인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전통 자산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몇 프로를 편입을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잘 나오냐? 이 첫 번째 질문. 72%랍니다. 수익률 관점에서만 보면. 근데 그만큼 했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겠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한 해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2022년도에 70% 빠졌고 2018년도에 80% 빠졌고 2014년도에 85% 빠졌으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은 많이 나 보일지언정 너무 변동성이 크면은 그것도 되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샤프 지수란 거를 감안한,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감안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줄인 상태에서 최적의 수익률을 내는 그 비율은 몇 프로냐, 요걸 봐야 조금 더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라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10%까지는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10% 되는 지점이 그냥 최적. 10% 넘어가면 수익률 좀 많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쪽에 남은 이제 위험도 올라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10%도 훨씬 넘거든요. 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를 했을 때 최대한 이 정도 기간 정도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당장 돈을 찾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위험을 감안을 하고 최적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기관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외부의 이제 LP들이나 이제 다른 돈 자금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저거기 때문에 여긴 단순히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변동성도 적어야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찾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률 유지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논문 결과로는 10%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데이터였습니다. 실제 이제 제 이 투자 비중의 70% 이상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높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야 되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틀려서. 그래서 이게 70% 좋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라는 거고, 근데 적어도 오히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자산은 10% 이상 정도는 넣는 게 좋다. 적어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동등도 있고 한 10% 이상은 비트코인 가져가라.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여러 리포트 보면 한 5% 미만, 4% 이렇게 있었는데 뭐 최근의 데이터로는 10% 정도까지가 좋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매도 타이밍이 정답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투자는 두 가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저점에 사야 되고 고점에 팔아야 되고, 일반 투자는 두 개를 맞춰야 돼요, 확률적으로. 근데 적립식 투자는 시장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시작은. 그러니까 시작을 자꾸 뭔가 가려서 저점에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작은 그 자산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때 바로 적립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 그 매도 시기만 잘 고려하면 된다, 이거고, 이 매도 시기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 시간, 최대한 긴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돈에도 시간의 힘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힘이 있는 돈이면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저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 매도 타이밍에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조금 더 좋아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 이 타이밍을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못 파니까 이제 어깨 정도에서 판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보면 MVRV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MVRV라고 하는 지표가 뭐냐면, 이것도 중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되게 좋거든요. MVRV 지표는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몇 배의 수익을 얻고 있냐, 이 지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MVRV가 1이라고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다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MVRV 지표가 1.5라면 모든 투자자들이 한 50% 수익을 보고 있다. 2라면 2배를 다 벌고 있다.
0.5라면 다 50% 손실을 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거 데이터를 한 이제 10몇 년 쭉 봤더니 MVRV 데이터에 약간 그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 MVRV 지표가 1 미만일 때는 항상 바닥이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매수하기 딱 좋다. MVRV 지표가 3.7 이상일 때는 항상 고점이더라. 근데 이 시장이 성숙해 나가면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MVRV 지표가 한 3.7 정도 고점이었는데 이게 좀 내려오고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수준으로 좀 응용을 해보면 이 MVRV 지표가 한 3 정도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기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더 다양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는 크립토의 불장이었거든요. 상승장. 그때 2021년도 4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을 했죠.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거의 초반에는 매달 2배씩 올랐고 계속 이제 매달 한 50% 이상씩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부다빔이라고 하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 타신 날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상징 부다빔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환경 오염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환경에 오염이 된다, 안 좋다 그래서 중국에도 다 채굴 금지 선포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붙였다가 환경 오염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도 취소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가격도 폭락했거든요. 그때 이제 MVRV 지표가 3을 다 넘었었어요. 3.3, 3.4 정도. 근데 우리가 그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좀 취하죠. 와, 지난달에도 50% 올랐고 그전에도 2배 올랐고 그리고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 지원한다 그러고 너무 좋은 얘기들 막 쫙 없는데 그때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옆에 보조 지표로 다 보고 있으면 와, 이게 3을 넘었네. 야, 이거 조금 너무 갈 만큼 갔다. 이제 좀 조심 좀 하자. 이 얘기는 새로 좀 살 것도 좀 조심해서 좀 밀어놓고 현금 좀 확보하고 이미 좀 많이 자산 갖고 있다면 좀 분할 매도 현금을 좀 바꿔놓고 이런 전략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참고하기 좋은 게 또 MVRV 지표입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자산인 게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잖아요. 기초 자산이 없어서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욕을 들어 먹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회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수익을 대변한 어떤 증권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발행한 어떤 국가의 사용성이 있는 국가에서 하면 국가 세금이라도 그 돈으로 내니까 또 국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기초 자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되게 부정적인 저거였는데 가격에 대한 상승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이 특징 때문에 이 자산은 사실 어디까지 가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냥 캡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걸 어떻게 비교해 보면 되냐면 반대면에 달러가 화폐잖아요. 달러가 뭘 보장하진 않잖아요. 달러에 기초 자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금 본위제 이후, 그러니까 원래는 금이 있는 양만큼만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금 본위제 끝난 뒤부터는 1971년이죠. 끝난 뒤부터는 얘가 99%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99% 가치가 하락했는데 지금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가장 갖고 싶어하는 좋은 자산이고 달러를 쓰는데 단 1의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99%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얘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에요. 근데 공급은 세계 이런 자산이 없어요. 완벽하게 한정이 돼 있어요. 2,100만 개. 우리가 가장 희소하다고 하는 금이라는 자산도 매년 2%씩 인플레이션 추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채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금 채굴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더 채굴해요. 쉽게 얘기하면 광산을 더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급이 좀 더 늘어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가장 그래도 희소한 자산이라서 가치를 담는 자산인데 부동산도 가격이 엄청 오르면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많이 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짓죠.
공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조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가격 탄력성이 없어요. 공급이 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뭐 적게 공급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공급되는 자산이 아닌 거죠. 명확히 2100만 개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절반씩 줄어들잖아요. 픽스되어 있는 스케줄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스트릭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자산 이런 자산이 없다. 그러면 수요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이 자산을 채택하는 게 더 많아질까 더 줄어들까라는 것만 맞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산의 가격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자산이 지금 뭐 전망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5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의 반대 논리를 펴기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부의 저장 기술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낯설지만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돈이라는 곳, 그러니까 피앗머니죠 정확하게는 여기에 가치를 저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구매력이라고 표현되긴 하는데요. 달러를 가지고 볼게요. 아까 잠깐 이 비유 들었지만 달러는 1970년대 이제 금 본위제가 중단된 이후에 달러의 구매력은 98% 하락했거든요. 금 대비해서 1달러를 살 수 있는 이 구매력이 지난 70년간 98% 하락했다. 근데 우리가 가치를 달러에 담아 놓으면 그만큼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산들 제가 몇 개 보면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그 98% 하락한 달러 대비해서 99% 하락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의 레알화 그 달러 대비해서 마이너스 67%예요. 최근 15년이에요. 뭐 튀르키의 리라화도 마이너스 95%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이 피앗머니들, 이 화폐들은 가치를 유지가 되게 힘들어요. 뭐 이유를 하나 굳이 꼽자면 어떤 보장되는 금과 같은 자산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뭐 경기 부양이든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돈을 시장이 많이 푼다라는 거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현금에 피앗머니를 저축을 하면 계속 자산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뒤부터는 돈을 그냥 화폐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곳에 담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오른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그나마 부동산에 담아 놓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담아줄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담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떨어지는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힘드니까 어떻게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수량을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저장 수단이 사실은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굉장히 드물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 역할을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히 희소한 자산이다. 공급이 완전 스트릭하다. 2100만 개 이상으로 더 발행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다른 그릇들은 다른 저장하는 그릇들은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새는 거예요. 이렇게 새는 게 뭐 부동산을 더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국가의 화폐도 정말 투명하게 적절하게만 딱 발행할 줄 알았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더 발행하기도 하고 뭐 공약 때문에 더 발행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걸렸다고도 몇 배나 더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계속 구멍이 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부의 저장 기술은 이제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여기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고의 부의 저장 기술이기도 하고 투자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투자처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좀 봤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면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디지털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언제 되게 조명을 받았냐면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가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경제 위기에 대한 게 되게 강하면서 양적 완화를 2008년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던 시기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이 그때 굉장히 강한 키워드로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비트코인 카멜레온 같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시장에 엄청 많이 풀릴 때는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돋보이